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9년 전 우리는 세종대왕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세계가 인정한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언어 한글인데요. 그 창제 원리를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훈민정음 반포 569주년을 맞아 훈민정음 해례본이 원형 그대로 복간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TV책방 북소리,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최초 복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강이라는 바람이요. 네, 용이란 뜻의 미르라는 말, 신압으로 샛별이란 말. 네, 은하수란 뜻의 미리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방송되는 오늘은요,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69주년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고 또 우리 정체성의 이 상징이기도 한 그런 한글.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글의 역사, 그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주실 분이에요. 김수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한글날과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 이 한글 사랑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대학에서는 한국학 그리고 세종학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이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같은 한글날은 교수님께는 정말 남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글날이 처음 생긴 것은 1926년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한글날이 생겨가지고 한글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한글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 주체성 이런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또 1990년에는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순환도 겪었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는 네. 이제 국경으로 제정됐지만 공휴일은 아니었죠. 제대로 한글날을 기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이제 공휴일이 됐죠. 근데 진짜 공휴일이 되고 나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이 한글을 기리는 잔치가 풍성히 열리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공휴일이라고 해서 쉬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공휴일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껏 한글에 담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신 세종의 정신을 온몸으로 온 국민이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딘가에서 이 한글을 기리는 그런 축제 같은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네. 세종대왕 동상에 있는 광화문 그 광장에는요 작년만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이 와서 그 축제를 즐겼습니다. 와, 네. 진짜 많네요. 네. 사실 이 한글날 그 제정이 처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제시대 때 1926년에 한글날이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한글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1910년 이후에 쓰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한글날이 제정됐는데 한글날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저는 이제 각야날이라고 그랬었죠. 각야날. 네. 그리고 그때는 한참 지금 일제 강점기가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21년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설립이 되고서 네. 진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한글날을 이제 제정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한글을 반포한 날, 이제
그러니까 1446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음력 9월 상한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그때는 정확히 안 알려졌기 때문에 네. 1926년에는 오늘 같은 10월 9일 날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흠지 헤레본이 발견되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같은 날짜로 기리게 된 것이죠. 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이 네. 바로 이제 후민정음 헤레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세종대왕과 이 당대의 8분의 학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한글 창제의 원리를 기록한 책 이것이 이제 바로 후민정음 헤레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래 후민정음이 예의본 그리고 헤레본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1446년에는 네. 이제 처음 문자를 해설하는 거니까 한문으로 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문본이 헤레본이고요. 네. 이 훈민정음 헤레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을 하신 예의편, 네. 정편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네. 예의편이 한 총 8쪽이 되는 것이고요. 총 66쪽 가운데서 나머지가 이제 이른바 그 정인지 채양, 박팽년 신수 성산문, 이계 이설로 강의한 8명이 저술한 헤레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은 부분이 헤레라서 헤레본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자 이름 훈민정음과 네. 책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책과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레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이 헤레본은 한문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저술하신 예의편, 정확히 얘기하면 정음편을 나중에 이걸 번역을 합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안 알려졌는데요. 그 번역된 책을 이제 직접 펴낸 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되고 나중에 세조가 되죠. 세조가 임금이 돼가지고 그 예의편만을 언해, 이 한글, 그 당시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언문으로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아서 1459년 세조 5년에 월인석보라는 그런 불경 언해책 그 앞에다 실어서 백성들한테 반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월인석보 앞에 실려 있는 네. 세종이 직접 저술한 부분을 언해한 그거를 언해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흔히 헤레본과 언해본을 혼동하는데 그걸 네네. 명확히 구분하는 지식이 이제 기초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걸 애써 공부할 이유를 잘 못 찾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마치 부모님 뭐 생신이나 고향 네. 어디지? 몰랐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아유. 이런 전차로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네네. 언해본에 나오는 글귀죠. 그것이 원문에 이제 국지, 어음, 이호, 중국 이런 한문을 쓰였죠. 네. 이번에 복간된 훈민정음 헤레본에는 간송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 간송 전영필이라는 인물의 어떤 희생, 정신 뭐 이런 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 훈민정음 헤레본 원본이 세종대왕께서 펴내신 초간본이 언젠가부터 사라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18, 19세기 실학자들조차 이 책을 못 봅니다. 네. 그러다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기적처럼 발견이 돼요. 이 발견된 사람은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용준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한테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잘 보존한 사람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시죠. 이때 이분께서 이거를 잘 보존, 소장을 하지 않았다면 네. 이 책의 가치와 의미가 아마도 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오. 정말로 그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거는 이 간송 전일필 선생님께서는 1938년에 보화각이라는 박물관 겸 미술관을 세우셔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반출되는 많은 문화재들을 사들이고 소장하는, 보관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셨거든요. 이 헤레본이 사실은 발견되기 전부터 이런 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훈민정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간송 전일필 선생님께도 되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0,000원, 뭐 기와집 수십 채 가격이라고 하는데 수십 채 가격,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소개비도 1,000원씩 주시고 해서 네. 진짜 큰 돈을 들이셔가지고 사들이신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우리 나라의 아주 귀중한
국보 보물을 그 제값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렇게 아주 그냥 소중하게 정성 들여서 보존하게 된 겁니다. 사실 네. 그렇게 간송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보관해주지 않으셨으면 사실 일제시대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어떻게 됐을지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침들이 많았고 뭐 유교도 그러게요.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1940년 네. 그때 당시의 그 시대성이 아주 무지무지 암울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1938년에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의 사용과 교육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네. 그리고 1940년엔 우리 성씨까지 일본식 바꾸는 창씨개명을 단행하고요. 이런 진짜 아주 그 민족의 암흑기에 이게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25 때도 이 책을 아주 피난을 못 가셨는데도 그 위험한 시기에 이 네. 책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아찔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소실됐거나 없어졌거나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찔한데 그렇게 복간된 책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예. 한번 네. 볼까요? 예. 네. 자, 제가 조심스럽게 네. 물론 복간 한마디만 네. 이 원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거를 만져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게 복간본이고요. 네. 이 겉표지에 훈민 정음이라고 써 있네요. 표지가 네. 있고요. 네. 네 구멍 4침 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사침제본. 그다음에 네. 이 책은 총 66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이렇게 세종대왕 직접 쓰신 이른바 그 정음편 예의표라는 게 4장에 걸쳐서 총 8쪽이죠. 8쪽인데 그 마지막 쪽은 이게 빈면입니다. 그래서 총 7쪽으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8명의 학사들이 쓴 네. 해례편 또 정의 전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한번 볼까요? 네. 와, 저희도 지금- 귀하게 예. 조심스럽게. 네. 이 책의 재질이 꼭 그 예책 그대로 정말. 그 느낌 그대로죠? 네. 그렇죠. 예. 이 복간이라는 것은 진짜 원본 그대로 모양, 색깔, 촉감까지 그대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지금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만들어서 이제 간송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가서 미술문화재단에서 예.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그렇군요. 교보 문걸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바랬다든지 아니면 찢어진 부분이 그렇죠. 뭐 있죠? 찢어진 부분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그대로 이게 뭐 400년 넘게 보존되어 내려오다 발견된 거니까 네. 많이 훼손됐죠. 네네. 네. 아 그 그렇군요. 이게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보관 될 때 이게 뭐 볼펜 자국 뭐 이렇게 그 낙서된 자국이 있었는데 그거 지워내는데 엄청난 공력이 또 들어갔다는 그래서 얘기도 이것도 있더라고요. 원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네. 뒷면에 낙서가 한 20점 넘게 있거든요. 아, 그 예. 뒷면에 낙서만 이렇게 지웠습니다. 뒷면에 그 뒷면 낙서는 이제 이거를 보존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 거기서 이제 과거에. 뒷면에 이제 예.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낙서를 한 것이고요. 아 옛날엔 저거를 이렇게 접어서 제본했거든요. 네. 그 접은 걸 펴가지고 낙서를 한 거죠. 아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뒤에 그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보존했거든요. 배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이런 느낌까지 얼룩. 그대로 그죠, 지금 얼룩도 있고 얼룩 예, 뭐. 지저분한 것들이 그렇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이제 그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원본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복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뭐 1446년에 네. 그거를 복원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복간한 겁니다. 복간을 예. 왜냐하면 간성본에는 1940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송본도 특히 초판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게 소장하고 있으면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겠군요. 정말. 굉장히 귀한 판본. 그럼요. 그래서 네. 이 책도 똑같이 복간한 거니까 온 국민이 소장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온 거죠. 예. 네. 복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뭐 저는 뭐 훈민정음을 뭐 15년 이상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복간하고 해서 1년간 집중 연구를 하고 정확 고증에 의해서 이 복원하고 그랬습니다. 그 작업도 참 만만치 않은 정말. 작업이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앞에 그 표지랑 네. 앞에 두 쪽이 없었거든요. 네. 두 쪽이 아니라 두 장. 두 장이 아예 네. 총 네 쪽이 네, 유실돼서 없는 없었던 상태에서 상태에서. 발견됐었죠. 그거는 이제 그 표지를 빼고 앞에 두 장, 총 네 쪽은 그 발견하신 그 이영준 선생이 이제 세종실록을 보고 이 복원한 거고요. 네. 그리고 표지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복간하면서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저랑 감사해 주신 강진환 선생님과 함께
또 이거를 많이 그 연구를 도와주셨던 뭐 정우영 교수님 다 함께 이렇게 정확한 고증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훈민정음 이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어떤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참 없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번 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복간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네. 헤르본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헤르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간송미술관에서 1년에 한 번 하늘나라에 전시할 때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이 원본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훈민정음 헤레본을 이제 대중적 해설서를 붙여가지고 편애물로 인해서 이 책의 이 의미, 맥락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훈민정음 헤레본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중용으로 펴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고증하고 이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펴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해설서에는 이 책 관련된 많은 자료가 실려 있고요. 또 이 책의 원문을 한문으로 활자로 재현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하기 쉽게 많은 풍부한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있다 봅니다. 이번에 복간된 이제 훈민정음 헤레본에는 해설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쓰셨죠. 예. 네.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맡았는데 물론 사실은 기존에 훈민정음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셨고요. 네. 그런 분들의 업적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서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네. 첫째는 네. 이제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담았고요. 이 훈민정음 문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창제되고 보급되는지. 그다음 2부에서는 이 책에 대한 서지적인 정보부터 해서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훈민정음 학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그 번역과 우리말 번역, 저희 기존에 35종의 번역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훌륭한 번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번역으로 다시 재구성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활자화라든가 그다음에 이 책을 여러 가지 판본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1446년에 그 실체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 역사 흐름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이 책이 막 기존 걸 막 낙서가 돼 있어서 읽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네. 그걸 깨끗하게 다듬어서 누구나 연구하기 쉽게 그런 걸 실어놨습니다. 이 한글 탄생의 역사를 보면요, 이 훈민정음은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였고, 그 주체는 이제 세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해설서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국어선생님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여쭤보면 열의 일곱은 공동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 이 훈민정음은 공동창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창제라는 것은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공개로 진행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공동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종이 주도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네. 제가 세종이라면 자 대감들 우리 한번 한자와 다른 한자보다 더 뛰어난 소리문자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 소통 자체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진행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종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이 해례본과 세종실록에 명명백백하게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종은 이미 창제 1443년 창제 17년 전부터 네. 문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세종이 이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법률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책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한문책 옆에다가 이 만화까지 곁들인 그런 책을 표현하거든요. 그게 삼강행시도예요. 네. 근데 만화를 곁들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만화는 있는데 말풍선이 없어요. 말풍선이 있어봤자 거기에 뭘 쓰겠습니까? 한자랑 이도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하루아침에 배우는 쉬운 문자를 만들자. 서당에 갈 수조차 없는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자. 이런 맥락이 실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요. 네. 해례본에도 역시 세종께서 백성들을 어여삐려고 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해놨고요. 그리고 신하들도 임금께서 친히 만들었다 이런 걸 써놨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 단독 창제, 공동 창제 이런 역사적 맥락이 주는 의미입니다. 세종이 어떤 임금으로서 어떤 다양한 학문에 정통을 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신념 이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온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문자 보편적인 정신, 인본적인 정신 이런 게 그 세종만이 그걸 갖고 있었고 그걸 실천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세종이 단독 창제를 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네. 창제하고 나서 28자를 창제하고 나서 이거를 해설서를 펴내기 위해서 집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제 과정에서도 비밀리에 했지만 간접적으로 집현전이라는 국책연구소를 비롯해서 임금으로서 다양한 신하들의 재능을 활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역사가 세종을 만들었지만 세종은 이 홍민정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렇게 하면 세종의 단독 창제설도 분명히 거기에 담긴 진리와 정신을 나눌 수 있고 또 세종을 도왔던 많은 그런 역사적 맥락, 배경, 환경도 존중해주는 의미를 같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동 창제냐 네. 아니면 이제 단독 창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가 뭐 뭘 배제하고 뭐 말하자면 그렇죠. 오로지 혼자 했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 의미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디다가 둬야 하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역사적 진실을 통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2단계에서 누가 어떤 걸 도와줬고 이런 걸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출판사가 있으면 발행인이 있고 그 발행인이 이게 우리 출판사에서는 어떤 책을 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철학을 세운 거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단독 말하자면 창제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리 24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해설서가 없으면 또 이 백성들한테 알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해설서를 만들 때 8명의 신하들이 진짜 온몸으로 그 진짜 함께 했거든요. 네. 예. 예. 또 이 8명 신하들이 이걸 집필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또 많이 도와준 거고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한 또 백성의 힘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책의 의미, 세종 단독 창제 의미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창제의 기술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 창제를 하게 된 그 철학적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중요성을 계속 우리가 그 정신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단독 창제설이라는 쪽으로 연구를 그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 한글에는 이 훈민정음에는 그 언어학과, 과학과, 철학과, 음악 이런 게 융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 융합된 걸 이제 거기 각 부분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신하들을 같이 조직해서 네. 세종이 이제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 담긴 그런 다양한 정신, 다양한 가치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탄생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역사적 지식이 짧은 제가 얼핏 생각할 때도 조선시대는 유교와 성리학이 주류 학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양반들이 한자를 많이 거의 뭐 다 쓰던 시대였고 그런데 훈민정음을 만든 어떤 계기도 그렇게 소통을 못하는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을 뭔가 불쌍하게 여겨서 만들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성을 위해서 좀 못 배운 사람을 위한 글이다. 그러면 이게 소통되기가, 그러니까 널리 퍼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물론 세종이 그 한자를 모르는 하층민을 배려해서 만든 게 주된 목적이고 동기를 맞지만 그렇다고 하층민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양반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이 문자를 배워서 소통하고 그다음 유통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과 글이 유통하고 지식과 정보가 유통이 되고 사람과 지식이 유통이 되는 그런 걸 꿈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양반들이 이 업무를 좀 비주류처럼 여기고 네. 약간 깔보는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배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양반들이 한문을 배워야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자와 한문이 어떤 성리학의 어떤 절대적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발음을 적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이 훈민정음이 한자 음을 적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실용성이 양반들도 이 글자를 배척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반포를 반대했던 채말리 선생조차도 네. 이 업문이 신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 음을 적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중국에서도 1000년 이상을 그 발음을 적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뜻글자인 한자를 적을 수 없었죠. 네. 그렇게 1000년을 노력해서 못 적는 걸 세종대왕께서 이 한순간에 적으신 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실용성이야말로 조선시대 때 한글이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령 이제 한글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그 양반 사대부들이 그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네. 가령 뭐 사대주의에 빠져서 말하자면 억압하거나 말하자면 천대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인 것도 당시에 그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이중 언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문을 하고 사대부들끼리 소통할 때는 한문을 씁니다. 네. 그런데 부인한테 편지 보낼 때, 딸한테 편지 보낼 때는 한글을 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그런 여성들이 한글을 쓰는 거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그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한 것이죠. 네. 그런 얘기도 좀 재밌네요, 재밌는데요. 정말. 그 지금까지도 가령 뭐 지금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네. 이런 이야기 이제 하셨는데 가령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사시남정기라든지 이런 그 한글 소설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으로. 근데 이것이 조선 시대의 그 후민정음에 의로 만들어진 소설의 인기가 후민정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중종 때 그 채수가 진 설공찬전이 이제 원래 한문을 썼는데 네.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막 유통이 돼요. 그래서 괴이한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고 해서 막 그걸 금지시키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설이란 재미 때문에 이런 국문 한글로 쓴 소설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 이런 한글로 된 소설 또는 편지를 널리 퍼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그 양반과 여성들입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은 이 한글이 쉽다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반과 여성들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업문을 배워서 시집을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글 소설이 재밌다 보니까 그걸 베껴서 나눠서 읽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한글 소설을 막 통째로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오늘날 동화 구연가처럼 막 시장 거리에서 이 한글 소설을 딱 들고 그거를 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수라는 전기수. 할아버지까지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를테면 춘향전을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전기수 할아버지가 네. 막 변사또 흉내를 내잖아요. 뭐 저 연을 배우 쳐라 이렇게 그러면 막 어떤 그 시장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너무 실감나게 하니까 빠져들어서 전 변사또로 착각하고 내 이놈 하고 이렇게 막 해쳤다는 기록까지 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실록이에요. 정말 굉장한 인기였군요. 진짜. 예. 그렇군요. 이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하지만 이 세종의 언어에 대한 어떤 사상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책은 대단한 사상서입니다. 철학서이고 또 과학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음의 기본자, 뭐 기역, 니은, 니은하면 난, 셔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뜻해요. 난, 그쵸. 그러니까 네. 과를 담은 거죠. 이 한글은 과학적 문자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좀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그냥 문자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을 담았고요. 언어 과학이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 과학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위대한 우주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몸의 기본 세자인 아래야, 그죠? 네. 땅을 본뜬 사람 이,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잖아요. 이게 거대 우주를 뜻하거든요. 우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입배 또는 이 발음기관을 본뜬 다섯 자, 이 목구멍부터 여기 기역같이 혀 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 그 다음에 그 니은, 시옷, 미음, 입 모양부터 미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작은 우주고요. 그래서 진짜 몸에는 거대한 우주를 담고, 네. 그 다음에 이 자음에는 작은 우주를 담았습니다. 큰 우주와 작은 우주가 만나는 게 이 한글이고요. 또 거기에는 동양의 전통적인 이기지묘, 음양 이인법적인 철학을 수용하면서도 네. 또 천지인, 하늘은 양성, 땅은 음성, 네. 사람은 중성이잖아요. 이 삼문법, 삼조화. 우리나라의 전통 그 삼조화 사상까지 담은 이런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 음악의 원리인 궁상각주의 원리도 담고요. 또 그 문자를 보면은 그런 또 도형,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융합이 돼서 그야말로 융합적인 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뭐 철학, 뭐 과학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집대성된 하나의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군요, 한글이. 그렇죠. 예. 이 수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수학이 과학과 이제 융합되는 거라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를테면 기역에다 R을 붙여가지고 그 R을 90도 틀면 구, 거, 고 이렇게 생성이 돼요. 네. 이 최소의 문자로
최소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 이동 원리를 위상수학, 영어는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그 20세기에 우주와 비행기를 연구하면서 생기는 수학인데 그 수학적 원리가 깔려 있어요. 네. 실제로 세종대왕은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자였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학문이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과 진짜 정보와 지식을 나누려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사람다운 인문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 이게 참 얘기를 들을수록 참 위대한 어떤 그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199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렇죠. 또 재밌는 것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그 제임스 맥콜리라는 이름의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이 한글날 잔치를 벌리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특히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이 가치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보기 시작했고 또 보고 있고 그 굉장히 높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사실 맥컬리 교수는 제가 1996년에 세계로 한글로라는 그런 영화를 한글 영화 찍으러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진짜 한글을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하층을 배려한 정말 이 보편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이거는 진짜 전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기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동료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념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분뿐만 아니라 세계 네. 많은 학자들이 점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샘슨이라는 분은 이 한글은 단순한 영어 알파벳과 같은 자목 문자가 아니다. 이 문자 안에 소리 정신까지 담고 있는 자질 문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드뜨트 이 예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 소리의 또 규칙적인 대응이 네. 문자 문양과 대응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그러니까 아라는 글자는 아라는 소리로 그렇죠. 또 아라는 소리는 아라는 글자가 일대일 대응이 돼요. 네네. 그걸 일자 이름지라고 하는데 이래서 그 소리 정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우리가 8개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얼마 전에 그 르클레지오 세계에 그렇죠. 예. 이 한글 작가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네. 르클레지오 그 2008년대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소수 언어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많이. 그 소수 언어를 적는 아주 손쉽고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이다 그런 가치를 네. 공개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게 이제 가셨습니다. 본인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 말하자면 문자가 없는 모든 민족들이 사실상은 한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자신의 견해를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예. 예. 뭐 이분 말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역사사가인 그 존 메이라는 분은 모든 알파벳, 모든 문자의 꿈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한글을 한국 사람의 문자만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인류의 어떤 문자 이상, 함께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문자의 꿈, 보편적인 그런 것을 전 세계인들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민족주의 몰아가서 우리 거로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자부심을 키워야 되겠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제2외국어가 한국어가 돼가지고 그렇죠. 대학 갈 때 꼭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어와 한글은 다르죠. 한국어는 말과 글을 함께 그렇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글이 쉽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훈민정음을 이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천재 맞죠?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천재지만 노력하는 그렇죠. 천재였죠. 아, 세종만큼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랑스럽다는 건 알았는데요. 이렇게 또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언어학자인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 기사에서 훈민정음으로 강의하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훈민정음을 통해 어떤 걸 가르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이름을 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요즘 학생들의 외래어 줄임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이분도 저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세종대왕은 천재다. 천재가 아닌가. 이런 독자분이 계셨는데 세종학도 지금 대학에서 예.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너무나 많은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왕이지만 한글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진짜 그 자신의 학문을 철저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대중적인 학자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나라의 임금이기 전에 학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걸 백성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대중적인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이 우리가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뭐 훈민정음을 교과 과정 내에서 이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훈민정음 전공 강의라는 것을 하는 게 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이제 훈민정 해례본을 대학교 국문과에서라도 최소 가르쳐야 됩니다. 또 사범대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네. 교대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요. 네. 저도 물론 교양학부 교수로 많이 떠돌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전공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훈민정 전공자도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훈민정에 담긴 그런 과학적인 원리, 언어학적인 배경, 철학적인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고요. 이런 훈민정에 담긴 보편적인 가치와 정신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게 되는. 뭐 그래서 국문학도만이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융합적으로 이 훈민정 해례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제도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대학이 참 그렇게 많은데 네. 뭐 가령 국문과라든지 이런 것과 별도로 훈민 정음학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훈민정음학은 일종의 융합학이거든요. 그래서 세종학, 훈민정음학 이런 것들은 진짜 국문과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학과로서 키워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얘기 나누기 전에도 그리고 얘기 나누면서 더욱 한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느꼈지만 이 대목에서 진짜 정점을 찍네요. 개명을 하셨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철도고등학교랑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네. 철도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신문 배달하면서 다니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갖 신문을 봤는데요. 그날 신문에서 그 악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걸 악이. 영아라고 그랬습니다. 영아. 그 영아의 영자가 그 악의 영자가 조개표변 두 개에다 여자 자가 있는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보고 왜 우리의 그런 쉽고 잘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 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글 운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글학교 부설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 연합회에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설 최원배 선생님께서 네.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얘기했던 외설 선생님께서 쓴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그 책을 읽고 제가 한글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 우리 말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너무 바꿔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이 일기에 담았습니다. 그 얘기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1978년 네. 1월 29일 날 지었다는 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좀 그리고 읽어주실 수 있어요? 친구랑 빨리 네. 알리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름표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날 찍은 사진이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잘생겼죠. 지금도 괜찮은데요. 왜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보이죠? 김슬옹. 근데 바꾸고 나서 바로 그렇죠. 이름표를 바꾸고.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참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네. 2AM의 임슬옹도 아마 네. 제 이름 보고 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수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월 29일에 바꾸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 한 부분만 일기지만 예. 좀 들려주셔도 예, 느낌이 제가, 막 올 것 같아요.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1978년 1월 3일이었군요. 1월 3일. 네. 또 하나의 나 자신이 탄생된 영광된 날이다. 1978년 조금도 빼앗기지 않은 나의 해로 만들이라는 굳은 결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다. 장엄한 뜻을 세워 꼭 이루려는 결여가족을 가슴속 깊이 새긴 우리에게 최대한 자랑거리인 한글. 그런데 자신을 뜻하는 성스러운 이름, 주체성이 담겨야 할 이름이 전 국민이 거의다가 한자로 짓는다. 그래서 생각 끝에 슬기롭고 옹골차게 나 인생을 열어가려는 마음에 스롱이라는 이름을 지으니 아니 새로우랴. 이렇게 써놨습니다. 칼럼 같으세요. 그때가 고등학생
그때 와. 그쵸, 어떤 고등학교 거죠?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야, 굉장히 당찬 고등학생이 그러니까요. 아니셨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 뭐 그 의지에 따라서 이름까지 바꾼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또 부모님께 그걸 또 납득시켜 드리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있었을 것 가슴 같은데. 아픈데 그 설득은 못했고요. 아.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인데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하셨고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1983년에는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한글학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수원 지방법원에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한글 사랑에 대한 예. 그런 뜻도 그 이름에 성함에 더 잘 새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는 이 질문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 중에 왜 아주 예전에는 뭐 서클 이렇게 불렀는데 아, 네, 동아리라는 동아리. 말 있잖아요. 그 네. 동아리라는 말을 이 한글 사랑 운동을 하시면서 직접 처음 만드신 분이시라면서요.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글 동아리 사람들이 찾아낸 건데 아. 제가 1984년도에 그 연세대학교 서클연합회를 하면서 그 서클연합회를 동아리연합회를 바꿨고요. 아. 그리고 바꾸게 된 동기는 풍물패 서클 뭔가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클에 해당하는 우리 전통 말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작은 모임, 작은 패거리를 뜻하는 동아리 말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같이 찾아낸 거고요. 그걸 이제 보급하는 걸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980 대학교 4학년 때는 네. 제가 전국 국원동 대학생 연합 회장을 하면서 전국 대학가에 보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1980년 후반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가는 다 퍼졌고, 네. 1990년대에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말이 됐어요. 참 기쁘죠. 네.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시회를 본 겁니다. 뒤따라가면서. 그래서 처음 불과 선배들은 다 서클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다 동아리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던 분이시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진짜 작은 꿈을 네. 이뤄간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가슴이 벅찬 거죠. 예. 이제 서클이라 그러면 오히려 너무 이상하고요. 진짜 옛날 같고요. 예. 동아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 말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도. 예. 네. 요즘 아주 영어 남용이 좀 심하죠. 그래서 마음 풀어넣어, 창업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런 진짜 생뚱맞은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젊은 엄마 창업 이러면 되는데 마음 풀어넣어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맘 이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섞이는 말도 오염이 심하지만 네. 요즘 사람들 특히 스마트폰 쓰고 이러면서 문자 파괴 현상이 아주 거의 외계어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중학생들이 자신들끼리 요즘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보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해독을 해야 돼요, 예, 정말.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입장에서.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문자를 변형하는 것 중에서 한글을 변형하는 것 중에서 한글, 일본 글자, 영어를 막 섞어서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가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 네. 거기 초소만으로 검색하거든요. 네. 그 초성자를 쓰고 그래서 시옷, 니은, 시옷, 디귿, 소녀시대 이렇게 그런 건 일종의 한글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수많은 어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훈남, 훈훈한 남자, 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 의미로 살리는 제 이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 슬옹 그런 식의 말들은 창조적인 언어 사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글 사랑이 진짜 느껴져요. 오늘 계속 한글을 고맙습니다. 이렇게나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들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교수님께 한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글은 결국은 저는 세종대왕이 썼던 말이 있거든요. 유통이거든요, 유통. 유통이라는 건 지금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 유통은 말과 글이 흐르고 말과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말과 글이 사람과 또 사람과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걸 유통이라고 했어요. 네. 이런 진짜 이 한글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유통하게 하는 그런 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글을 가지고 나쁜 댓글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악플까지 마지막에 일침을 놓아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TV 책방 목소리의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2014년도에
20년간의 독서 운동으로 독서 진흥 대상을 받았거든요. 오. 이런 자랑을 해도 되겠지만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이라는 게 바로 세종대왕의 책을 좋아했던 정신에서 따오거든요. 세종대왕은 책을 나누기 위해서 쉬운 문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은 나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나누고 또 그냥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눠야죠. 왜 이 책이 필요한지, 이 책의 정보를 왜 나눠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묻고 또 묻자, 또 독서 운동을 이렇게 벌여왔던 것입니다. TV 책방이야말로 이런 책의 정신을 나누는 진짜 기가 막힌 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큰 절을 올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앞으로도 한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전 국민이 이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다 함께 한글 가꾸미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저 혼자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함께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 그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림 없이 영원할 수 있도록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TV 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